산골짜기를 감싸는 새벽 안개가 아직 채가시지 않은 시간. 김설이는 이미 진료실의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동물병원은 마을의 끝자락, 논과 밭이 끝나는 지점에서 숲이 시작되는 경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이었지만 그 평화로움은 그녀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었다. 도시의 소음과 긴박했던 과거를 등지고 이곳에 정착한 지 벌써 5년째였다. 그녀는 진료대 위에서 떨고 있는 어린 강아지의 부러진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노견의 출산을 돕고 소의 식체를 치료하며 길 잃은 고양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마음씨 좋은 수의사로만 알고 있었다. 30 중반의 나이에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과 질끈 묶은 머리, 편안한 작업복 차림은 영락없는 시골 사람이었다. 누구도 그녀의 눈빛에 깃든 깊은 침착함과 섬세한 손길에 숨겨진 강철 같은 정확성을 눈치채지 못했다. 강아지의 다리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는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듯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고 효율적이었다. 한때 그녀의 손은 부러진 동물의 뼈가 아닌 전쟁터에서 터져나간 군인의 동맥을 붙잡았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데에만 쓰이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속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평화로운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굉음이 들려왔다. 금속이 찢어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 그리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끔찍한 마찰음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소리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국도 커브길 쪽에서 들려왔다. 설이는 자기도 모르게 창밖을 쳐다보았다. 검은 연기 기둥이 푸른 숲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웅성거리며 그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설이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의 훈련된 감각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소리의 크기와 형태로 보아 최소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무언가와 강하게 충돌했거나 의도적으로 도로를 이탈했다는 추측이 가능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진료실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기본적인 동물용 의료기기 외에 그녀가 참아버리지 못했던 몇 가지 특수 응급처치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최고급으로 보이는 검은색 세단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억지로 구겨버린 깡통처럼 보였다. 엔진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방에는 차량의 파편과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119에 신고 전화를 하거나 그저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아무도 찌그러진 차체에 갇힌 생존자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설이는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은 신속하게 상황을 스캔했다. 차량의 상태, 외부 충격 지점, 그리고 생존자의 유무.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고 운전자는 이미 숨이 멎은 듯 보였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찌그러진 뒷문을 향해 다가갔다. 한 남자가 그녀를 막아서며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설이의 단호한 눈빛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찌그러진 문틈으로 내부를 살폈다. 젊은 남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온몸이 뒤틀린 상태였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얼굴을 덮고 있었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복부 쪽 셔츠는
이미 붉게 물들고 있어 내부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서리는 가방에서 작은 휴대용 절단기를 꺼내 문틈에 끼워 넣고 힘껏 젖혔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공간이 확보되자 그녀는 몸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량 내부는 온통 피비린내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먼저 남자의 기도를 확인했다. 혀가 말려 들어가 호흡을 막고 있었다. 서리는 익숙한 동작으로 그의 턱을 들어 올리고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했다. 그리고 즉시 맥박과 동공 반응을 살폈다. 아직 살아 있었다. 하지만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압박붕대와 거즈를 꺼내 머리의 출혈 부위를 강하게 지혈했다. 그녀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복부 출혈이었다. 셔츠를 찢자 날카로운 파편에 찔린 깊은 자상이 보였다.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과다출혈로 곧 쇼크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병원까지는 최소 30분이 걸릴 터였다.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소독된 수술용 바늘과 실을 꺼냈다. 현장에서의 봉합은 감염의 위험이 커 금기시되는 응급처치였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에게 깨끗한 물과 손전등을 가져다 달라고 외쳤다. 그리고 소독용 에탄올로 자신의 손과 상처 주변을 빠르게 소독한 뒤 상처의 주요 혈관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어둡고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정확하게 출혈 지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에 파열된 작은 동맥을 찾아내 신속하게 봉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의사의 기술이 아니었다. 야전 병원에서 수없이 총상과 파편상을 처치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대담하고 정교한 기술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리는 막 마지막 매듭을 짓고 있었다. 남자의 호흡이 조금은 안정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하늘을 찢는 듯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거대한 헬리콥터가 상공에 나타나더니 사고 현장 근처 공터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헬리콥터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먼저 내렸고 곧이어 중년의 한 남자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강태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은성그룹의 총수였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지만 찌그러진 차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사고 차량으로 다가왔다. 구급대원들이 막 도착해 장비를 펼치고 있었지만 차 안에서 피투성이인 채로 아들을 처치하고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모두가 멈칫했다. 강태환 역시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혼란스러운 사고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한 여인이었다. 피로 얼룩진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손놀림은 냉철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에게 아들의 상태를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경동맥 박동수, 혈압 추정치, 응급처치 내용까지 마치 베테랑 응급의학과 의사 같았다. 강태환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의 눈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데 이골이 나 있었다. 그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저 여자는 평범한 시골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런 극한의 상황에서 저토록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더군다나 저런 전문적인 의료 기술까지. 그는 자신의 아들, 유일한 후계자인 강지훈의 목숨을 구한 저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감사함과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강지훈을 차에서 꺼내 들것에 싣는 동안 서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시골 수의사로 돌아가려 했다. 땀과 피로 얼룩진 손을 작업복에 닦으며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그녀의 앞을 강태환의 비서가 막아섰다.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내뿜으며 강태환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당신 누구지? 강태환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현장을 가르며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성그룹 총수의 모든 것에 답을 원하는 자의 명령과도 같은 질문이었다. 서리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소음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이 마을 수의사입니다. 강태환의 질문에 담긴 무게를 김서리는 정확히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분석하고 가치를 매기고 정체를 파악하려는 날카로운 탐색이었다. 그녀의 대답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수의사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과거의 편린들을 눈앞의 남자는 꿰뚫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그를 마주 볼 뿐이었다. 강태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서리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이내 구급차에 실려가는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비서가 다가와 서리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사례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서리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가 한 일은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구급차와 헬리콥터,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사고 현장에는 다시 시골 마을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서리는 자신의 작은 동물병원으로 돌아와 피와 기름으로 더러워진 손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평온한 수의사의 얼굴 위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군의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과거의 잔상을 떨쳐내려 했었다. 한편 서울의 최고급 병원인 은성의료원 VIP 병동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훈은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술을 집도한 외과 과장이 강태환 앞에서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회장님,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완벽했습니다. 특히 복부 동맥 파열을 현장에서 봉합한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 조치가 없었다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겁니다. 의사의 보고를 듣는 강태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기적, 의사조차 기적이라고 표현한 그 처치를 시골의 평범한 수의사가 해냈단 말인가. 그는 비서를 불렀다. 김설이,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의 명령은 짧았지만 단호했다. 은성그룹의 정보망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한 시골 수의사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동시에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강태환의 개인 보안팀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지훈이 몰던 차의 브레이크 라인은 교묘하게 절단되어 있었고 충돌한 트럭은 대포차였다. 운전자는 이미 국외로 도주한 후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강태환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범인을 알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진석 부회장. 그의 사촌 동생이자 은성그룹의 2인자. 오랫동안 그의 자리와 모든 것을 탐내왔던 남자. 최진석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능력 있는 경영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지만 강태환은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최진석은 언제나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교묘하게 움직였다. 강태환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유일한 후계자, 그 아이를 잃을 뻔했다. 최진석은 이제 선을 넘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를 두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피투성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한 여자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김설이. 다음 날 오후 서리의 동물병원 앞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마을의 작은 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풍경이었다. 강태환이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들어섰다. 어제와는 다른 흠잡을 데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진료실 안을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약품 냄새와 동물들의 채취가 섞인 독특한 공기. 서리는 새끼 고양이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다. 그는 서리가 일을 마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서리는 그의 존재를 의식했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은 강태환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마침내 새끼 고양이를 어미 품에 돌려보낸 서리가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님? 치료비는 받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강태환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치료비를 내러 온 게 아니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봉투 안에는 서리의 모든 과거가 담겨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 최전방 부대 군의관 복무 기록, 수차례의 특수 임무 참가 및 훈장 수여 내역, 그리고 5년 전 의문스러운 불명예 전역 기록까지. 김설이 대위. 아니, 이젠 그냥 김설이 씨라고 불러야 하나. 강태환의 말에 서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내 아들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소. 살해당할 뻔했지. 강태환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회사 내부의 암투와 최진석의 존재, 그리고 자신과 아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마치 사업 브리핑을 하듯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했다. 서리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대한 부와 권력을 둘러싼 추악한 욕망의 이야기였다. 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내 아들을 지키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아군이 필요하오. 강태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처럼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을 꺼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서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차갑게 대꾸했다.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아들을 구해준 것에 대한 사례가 이런 식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그러나 강태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오해하지 마시오. 이건 사랑이나 연애 감정으로 하는 프로포즈가 아니오. 이건 동맹 제안이자
전쟁 파트너를 구하는 제안이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어제의 일로 인해 내 적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한 유일한 증인이니까. 하지만 당신이 내 아내가 된다면 누구도 감히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요. 그것이 당신을 보호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소. 뛰어난 판단력,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외부인이라는 점. 그의 제안은 이랬다. 계약 결혼을 통해 서리를 은성그룹 안주인의 자리에 앉힌다. 아무도 시골 수의사 출신의 여자가 전략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최진석을 비롯한 적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약점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강태환 자신도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봐줄 눈과 귀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서리가 말했다. 그녀는 평화를 찾아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 피와 배신, 음모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녀에게 그 세상의 가장 중심부로 사자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소? 강태환이 반문했다. 당신은 이미 이 사건에 엮였소.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신이 거절하고 이대로 있는다면 당신은 그저 제거해야 할 목격자에 불과하게 될 거요. 하지만 내 손을 잡는다면 당신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소. 이 더러운 판을 끝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서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말이었다. 당신은 불의를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소. 어제 당신이 내 아들을 구한 것처럼. 당신의 눈에는 아직 군인의 정의감이 살아있소. 나는 당신에게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판과 자원을 주겠다는 거요. 썩어빠진 악을 뿌리 뽑고 무고한 내 아들을 지킬 기회를. 강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리의 진료실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다. 결혼 계약서였다.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시오.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검은 세단들이 다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진료실에는 또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리는 멍하니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한 장의 종이가 그녀가 애써 지켜온 평화로운 삶과 그녀가 외면하려 했던 과거의 자신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밤새 김서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진료실 테이블 위에 놓인 결혼 계약서는 마치 과거로부터 온 소환장처럼 느껴졌다. 평화, 그녀가 5년 동안 필사적으로 지켜온 가치.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금 총성 없는 전쟁터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잊고 싶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렸다. 마지막 임무였던 해외 파병, 부패한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에 빠졌던 부대원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서 손써볼 틈도 없이 죽어갔던 어린 병사.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거대한 부조리와 악의 앞에서 한 개인의 노력은 무력했다. 그때의 절망감이 그녀를 군복을 벗게 만들었다. 다시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도망쳤다. 하지만 강태환의 제안은 그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도망치는 대신 싸울 수 있는 힘을 손에 쥐고 악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 이것은 어쩌면 과거에 구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그녀 자신을 위한 속죄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동이 틀 무렵 서리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강태환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다. 구청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는 끝이 났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은성그룹 강태환 회장의 깜짝 재혼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상대는 알려지지 않은 시골의 수의사. 재계는 충격에 빠졌고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다. 세기의 로맨스라는 둥, 회장이 노망이 들었다는 둥, 혹은 그 여자가 엄청난 미인계를 쓴 것이라는 둥.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리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이름 앞에 은성그룹 안주인이라는 무거운 수식어를 달게 되었다. 그녀는 정들었던 동물병원을 다른 수의사에게 넘기고 최소한의 집만 챙겨 서울로 향했다. 강태환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은 한남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마치 현대판 성체와도 같은 곳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리는 압도적인 화려함과 동시에 차가운 위압감을 느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깐깐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자신을 이 집의 집사라고 소개한 박 여사는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회장님의 방은 2층 동관 끝에 있고 사모님의 방은 서관 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그녀의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서 굴러들어왔나 하는 식의 무시가 깔려 있었다. 다른 사용인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였다. 서리는 그들의 태도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곳에 환영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싸우러 온 것이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크기였지만 텅 빈 공간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것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화려한 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그 새장 안으로 걸어 들어온 새였다. 며칠 후 강태환은 그녀를 위한 공식적인 첫 무대를 마련했다. 자신의 재혼을 기념하는 작은 가족 만찬이었다. 물론 그 자리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가장 경계해야 할 적 최진석 부회장도 초대되었다. 서리는 강태환이 고용한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옷들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다. 화려한 보석 대신 작은 진주 귀걸이만을 착용했다. 그녀는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위장하고 있었다. 만찬이 열리는 저택의 연회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환의 몇몇 친인척들과 핵심 임원들이 모여 새로운 안주인에 대한 호기심과 의혹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강태환이 서리의 손을 잡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서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침착하게 걸었다. 그녀의 담담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때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의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최진석이었다. 그는 값비싼 원단으로 만든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강태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서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 이분이 새로운 형수님이시군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고요. 회장님과 지훈이에게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깍듯했지만 시골과 행운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방식은 교묘하게 그녀를 깎아내리고 있었다. 서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최진석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한 행운 아닙니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부와 명예를 얻으셨으니 우리 회장님께서 워낙 은혜를 확실하게 갚으시는 분이라서요.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라는 암시였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태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서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오히려 최진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얻은 것이 행운이라면 부회장님께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겠네요. 만약 지훈군이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은성그룹의 후계자 자리가 어찌 될지 걱정이 많으셨을 테니까요. 그 순간 최진석의 미소가 굳었다. 서리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지훈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네가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날카로운 경고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최진석이 던진 모욕을 그대로 되받아 그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 최진석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그저 순진한 시골뜨기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의 반격은 예상외로 날카롭고 정교했다. 그는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지만 서리를 보는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멸과 무시 대신 차가운 경계심과 살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강태환은 이 모든 상황을 멀차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희생양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을 하기 위해 사자굴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서리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것은 남편으로서의 애정 표현이 아닌 파트너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표시였다. 만찬이 끝나고 서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를 벗고 익숙한 면 티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다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 보았다. 오늘 밤 그녀는 처음으로 적과 마주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평화로운 삶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것이 되었다. 고요했던 시골의 밤하늘 대신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온갖 음모와 욕망이 뒤엉킨 도시의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싸움은 시작되었다. 최진석과의 첫 만남 이후 김서리의 삶은 겉보기에는 재벌가 안주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최고급 의상을 입고 자선 행사에 얼굴을 비추고 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등 강태환의 아내로서 요구되는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녀와 강태환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그들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무대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강태환의 서재였다. 어느 날 밤 강태환은 서리에게 하나의 서류철을 내밀었다. 그것은 은성사회공원 및 위기관리재단 설립에 관한 계획서였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공익재단이었고 회장의 아내가 이사장을 맡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림이었다. 하지만 재단의 진짜 목적은 정관의 한 구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재단은 그룹의 모든 기부 및 후원 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감사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이것이 강태환이 서리에게 준 칼이었다. 그는 서리의 손에 합법적으로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를 쥐어준 것이었다. 최진석은 수십 년간 그룹 내에 자신의 거미줄을 쳐놓았소. 자금줄을 추적하는 것이 그 거미줄을 끊어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의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안주인 행세를 하면 되는 거요.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얕볼수록 우리의 칼은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을 테니.
서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태환의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의 역할은 위장이자 기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함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야 했다. 며칠 후 서리는 은성그룹 본사 건물 한 층에 마련된 재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사무실은 화려했지만 직원은 단 2명뿐이었다. 한 명은 은성그룹에서 잔뼈가 굵은 퇴직한 재무감사팀장 출신의 윤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강태환이 직접 뽑은 아직 열정은 넘치지만 닳고 닳지 않은 신입 변호사였다. 최진석과 그의 파벌은 서리의 새로운 직책을 전해 듣고 비웃었다. 그들에게 서리는 그저 심심해하는 회장의 새 장난감을 달래주기 위한 허울 좋은 자리에 불과했다. 그들은 서리가 값비싼 핸드백을 쇼핑하고 유명 연예인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회계 장부와 씨름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리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부금 내역, 협력업체 계약서, 마케팅 비용 지출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계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군에서 정보 분석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무질서해 보이는 데이터 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변칙적인 흐름을 찾아내는 데 익숙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진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유령처럼 보이는 자선단체 목록을 발견했다. 매년 거액의 기부금이 흘러 들어갔지만 실제 활동 내역은 거의 없는 단체들이었다. 또한 특정 협력업체들과의 계약금이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는 경우도 수십 건이나 찾아냈다. 모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의 최종 승인자 서명란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부회장 최진석.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와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어 그의 직접적인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 서리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강태환의 서재를 찾았다. 서재는 그들의 유일한 작전 상황실이었다. 그들은 커다란 테이블 위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펼쳐놓고 밤새도록 토론하며 최진석의 네트워크를 재구성해 나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사무적이었던 그들의 관계는 매일 밤을 함께 지새우며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서리는 냉혹한 승부사로만 보였던 강태환에게서 고독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들 지훈의 병실에 다녀온 날이면 유독 말수가 적어졌고 서리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도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다. 서리는 그의 어깨에 지워진 엄청난 무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강태환 역시 서리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의 놀라운 집중력과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에 그는 매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동맹 파트너를 넘어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회사의 일을 넘어섰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에 대해, 때로는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계약에는 없는 감정이었다. 한편 최진석은 서리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풀고 있었다. 자신의 정보원들로부터 보고받은 서리의 일과는 그저 사무실을 지키는 것뿐이었고 재단 역시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시골 출신의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며 잠깐의 총명함으로 자신을 놀라게 했을 뿐이라고. 그런 방심이 그를 치명적인 실수로 이끌었다. 그는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거액의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다.
평소 같았으면 몇 겹의 안전장치를 더 마련했겠지만 그는 이번에는 대담하게 일을 진행했다. 아무도 감히 회장 직속 재단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며 설령 자료가 넘어간다 해도 서리가 그 복잡한 해외 투자 계약의 허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서리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다. 서리는 군 시절 적의 위장된 보급로를 찾아내는데 특화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에게 최진석의 자금 흐름은 마치 지도 위에 위장된 적의 경로처럼 보였다. 그녀는 수백 개의 정상적인 거래 내역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단 하나의 이상한 계약을 발견했다. 계약서 상의 파트너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고 송금될 자금의 액수는 프로젝트의 실제 가치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었다. 마침내 잡힌 꼴이었다. 그날 밤 서리는 완성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강태환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강태환은 그녀의 눈빛에서 승리를 확신했다. 그것은 최진석의 숨통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그의 단단한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숨겨져 있던 칼날이 마침내 그 섯을 퍼런 빛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동지애가 흘렀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강태환의 서재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김서리가 찾아낸 증거는 최진석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을 깨뜨릴 수 있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강태환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증거를 이사회에 직접 공개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지만 어리석은 방법이었다. 최진석은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고 은성그룹 전체는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과 내분에 휩싸일 터였다. 우리는 뱀을 잡아야지. 풀밭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소. 강태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회에서 가장 강직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은 한상진 고문이요. 그는 내 아버지 때부터 은성을 지켜온 사람이지만 내게 완전히 우호적이지는 않소. 그에게 이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만들어야 하오. 그들의 전략은 정해졌다. 직접 공격이 아닌 내부의 힘을 이용해 최진석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 서리는 재단의 이름으로 해당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윤리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제의 계약서 부분을 교묘하게 강조한 뒤 감사팀과 한 고문에게 동시에 발송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며칠 후 최진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이사회의 긴급 결정으로 전면 보류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 타당성 재검토였지만 최진석은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정보의 끝은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장 부속실도 감사팀도 아닌 김서리의 사회공헌재단. 그 순간 최진석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시골뜨기 수의사, 행운으로 재벌가에 입성한 여자. 그 모든 것이 위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를 고양이로 착각하고 곁에 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분노는 이내 차가운 사리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봐줄 수 없었다. 그녀는 제거해야 할 명백한 적이었다. 그는 즉시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하나는 그녀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숨통을 직접 조이는 것이었다. 며칠 뒤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김서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과거 군 복무 시절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루머,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강태환에게 접근했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나이든 회장을 조종해
은성그룹을 삼키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언론은 익명의 제보자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순식간에 그녀는 시골에서 온 신데렐라에서 희대의 요부로 전락했다. 동시에 더 교활하고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서리가 운영하던 시골 동물병원을 인수한 후배 수의사에게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병원 주변을 셔틀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서리가 아끼던 마을의 늙은 유기견 보호소에는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최진석은 서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니 얌전히 굴어라. 소식을 전해 들은 서리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다. 분노와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것이었다. 강태환은 즉시 자신의 보안팀을 마을로 보내 그녀의 지인들을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그는 서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오. 이건 괴물과 싸우면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오.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영원히 저 괴물에게 지는 거요. 그의 말은 서리의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 군인의 빛이 돌아왔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이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전쟁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저에게 회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십시오. 특히 사람을 찾는 기술이 뛰어난 팀으로요. 그녀의 목가 I need access to all the resources you can use, especially a team skilled in finding people. Her voice was calm, but held a chilling resolve. 강태환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서리에게 은성그룹의 비공식적인 정보팀, 그림자들의 지휘권을 넘겨주었다. 그들은 전직 국정원 요원이나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강태환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였다. 서리는 즉시 그림자들을 움직여 언론의 허위 정보를 흘린 출처를 역추적했다. 예상대로 모든 증거는 최진석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홍보대 행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직접 자신의 옛 마을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조용한 조사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 시절 인맥을 동원해 보호소 화재 현장의 잔해와 괴한들의 동선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최진석의 비자금으로 운영되는 불법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최진석은 자신의 뒤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제 모든 판이 뒤집혔다. 최진석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어느새 서리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사냥감에 불과했다. 서리는 가만히 앉아 언론의 공격에 반박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최진석의 홍보대 행사와 불법 용역업체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양심적인 독립 언론인에게 넘겼다. 며칠 후 인터넷 언론을 통해 은성그룹 최진석 부회장, 차명회사 동원의 회장 부인 음해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최진석은 대중의 비난과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제까지 그가 교묘하게 숨겨왔던 추악한 가면이 처음으로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냥꾼은 이제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냥감이 되었다. 차가운 전쟁은 이제 피를 튀기는 뜨거운 전면전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탐사보도 기사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댐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기사가 터져 나온 다음 날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룹의 이미지는 곤두박질쳤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최진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은 날조된 것이며 자신은 경영권 분쟁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여론은 차가웠다. 김설이가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최진석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었다. 그가 설의를 음해하기 위해 뿌렸던 돈의 흐름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한 번 터진 댐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왕국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환은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 그는 이 혼란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단 하나, 최진석 부회장 해임 및 그룹 비상경영체제 도입의 건이었다. 그것은 최진석에게 내려진 공개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모든 싸움은 단 하루,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날, 그 장소에서 끝날 것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은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이 모여들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언론의 카메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채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공간을 짓눌렀다. 단상 중앙에 앉은 강태환은 태산처럼 굳건한 표정이었고 그의 옆에는 피고인처럼 초췌한 얼굴의 최진석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강태환의 바로 뒷자리,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침착한 모습의 김설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환은 의장으로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그룹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주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진석 부회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 최진석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강태환 회장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김설이를 회장을 홀린 요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의 연설은 논리적인 해명 대신 감정적인 선동과 인신공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강태환이 조용히 손을 들어 장내를 정리했다. 조용히 하시오. 최 부회장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자 가장 큰 피해자인 제 아내 은성사회공헌재단 김설이 이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설이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남편 뒤에 숨어 떨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대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에 재단 로고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군더더기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개인적인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은성그룹의 주주이자 재단의 책임자로서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전문가다웠고 위엄이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재단을 통해 밝혀낸 최진석의 비자금 내역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유령 회사의 등기부등본, 부풀려진 계약서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녀의 설명은 간결하고 논리정연했으며 모든 증거는 서로 맞물려 최진석이라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홍보대 행사와 자신의 지인들을 위협한 용역업체가 모두 최진석의 차명회사이며 그 자금 또한 은성그룹의 공금에서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계좌 추적 결과까지 공개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났을 때 대강당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최진석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주주들의 분노에 찬고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최진석은 물러나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최진석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성을 잃은 그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작은 권총이었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비명이 터져 나오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쏴버리겠어. 최진석은 총을 든 채 회의에 참석해 있던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지훈의 목에 총구를 겨누었다. 강태환,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 아들을 데려가면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둘러쌌지만 인질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강태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 순간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는 동안 유일하게 침착했던 단 한 사람, 김설이가 움직였다. 그녀는 연단 아래로 몸을 숙인 채 조용히 최진석의 사각지대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빠르게 회전했다. 인질과의 거리, 범인의 심리 상태, 주변 지형지물, 모든 데이터가 순식간에 분석되고 최적의 해결책이 도출되었다. 그녀는 최진석에게 말을 걸었다. 진정해요, 부회장님. 여기서 사람을 해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여 광기에 휩싸인 최진석조차 잠시 그녀를 쳐다보게 만들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서리는 연단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들어 그의 손목을 향해 전력을 다해 던졌다. 명패는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강타했고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가 총을 놓쳤다. 동시에 그녀는 바람처럼 달려나가 지훈을 그의 품에서 밀쳐내고 총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몸을 날려 그것을 낚아챘다. 모든 것이 단 2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서리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 안전장치를 걸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최진석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시골 수의사도 재벌가 안주인도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적을 제압하는 한 마리의 맹수, 베테랑 군인의 모습이었다. 넋이 나간 채 주저앉은 최진석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대강당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은 경악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총을 든 채 서 있는 김설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대강당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최진석이 끌려나간 자리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총을 든 채 서 있는 김설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모습은 이질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권위자보다도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총의 안전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가온 보안팀장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떨고 있는 강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강지훈은 경외와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서리를 그저 아버지의 변덕으로 들어온 조금은 특이한 새어머니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강태환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격렬하게 흔들리는 그의 눈빛은 그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보인 그의 진심이었다. 계약이나 전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담긴 행동이었다. 서리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날 이후 은성그룹은 거대한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최진석과 그의 하수인들은 살인 미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부패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은성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지만 동시에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새로운 영웅, 김서리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그녀의 과거 군 경력과 극적인 활약상은 한 편의 영화처럼 대중에게 알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요부가 아닌 강철의 여인으로 불렸다. 강태환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서리의 조언을 받아들여 최진석의 잔당들을 모두 솎아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부패의 고름을 짜낸 은성그룹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서리는 공식적으로는 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태환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이자 파트너로서 그룹의 정상화 과정을 이끌었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그룹이 안정을 되찾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밤, 강태환은 서리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들의 첫 만남과도 같았던,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다른 공기가 흐르는 그들의 작전 상황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리가 서명했던 낡은 결혼 계약서와 함께 새로 준비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소. 강태환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최진석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거요.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고 우리의 계약은 이제 완수되었소. 그는 서류를 서리 쪽으로 밀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시오. 재산, 지분, 혹은 그룹 내 어떤 자리라도. 당신이 가질 자격이 충분하오. 서리는 말없이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평화를 찾아 도망쳤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웠다. 그리고 승리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다시 조용한 시골로 돌아가 동물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원래 원했던 삶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환을 바라보았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저는 제 몫의 싸움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겠지요. 그녀의 말에 강태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가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재벌 총수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틀렸소. 우리의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아니, 애초에 계약 같은 건 없었는지도 모르겠소. 내가 당신에게 처음 결혼을 제안했을 때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었소.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요. 그는 서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난 몇 달간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소.
이것은 전략이 아니오. 거래도 아니오. 내 인생을 건 진심이오. 그러니 제발 한 번 더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번에는 계약의 파트너가 아닌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말이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서리는 그의 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 고독하고 강한 남자와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도 존경과 신뢰를 넘어선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그녀는 도망쳐서 얻는 평화보다 함께 싸우며 지켜내는 평화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은 예전의 차가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실내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서리는 더 이상 위장된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이 집의 주인이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강지우는 이제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랐고 딱딱하기만 하던 집사 박 여사는 서리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리와 강태환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강태환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서리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책을 읽고 있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아직도 동물병원이 그립소? 강태환이 불쑥 물었다. 서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가끔은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제 진료실인걸요. 당신이라는 아주 큰 동물을 돌봐야 하니까요. 그녀의 농담에 강태환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의 찬소리였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시골 소녀가 우연히 총재의 아들을 구하면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 그것은 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단단한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진 운명이 되었다. 불꽃 속에서 단련된 강철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었다.